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전면 휴진하기로 한 가운데 의사협회의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가 오늘 밤 마감됩니다. 국립대 병원장들은 오늘 전공의 사직서의 수리 허용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 호주 업체가 동해의 석유 사업에 장래성이 없다고 철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액트지오와 함께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2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내면서 접경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재개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데 군 당국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우리 대표팀이 싱가포르를 상대로 7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조 1위로 3차 예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기한 없는 전면 휴진에 돌입합니다. 중증이거나 응급이 아니라면 모든 진료를 한꺼번에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환자들의 피해가 클 걸로 보이는데요.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투표도 진행 중이어서 동네 병원까지의 집단 휴진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국립대 병원장들은 오늘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로구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등 4개 병원이 오는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수술과 진료를 모두 멈춘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가 내세운 총파업 이유는 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각종 명령과 행정처분을 거두겠다고 했지만 복귀자와 나머지를 가르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입니다. 미 복귀자는 여전히 처분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명령들을 완전히 취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13만 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오늘 밤 12시까지 진행합니다. 의협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모레 일요일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개최해 투쟁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셧다운이 확산되면 진료 공백과 환자 피해는 훨씬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장들은 오늘 서울역 인근에 모여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2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오물풍선이 얼마 전 일이라 당장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북한이 보복에 나설까 봐 불안을 호소하는 중입니다. 다시 불안에 떨던 때로 돌아가야 하는지 대북전단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오원석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스팔트 사이 난 구멍은 북한 기관 총탄이 떨어진 흔적입니다. 10년 전 북한은 날아오는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총탄 가운데 일부가 주민센터를 비껴갔고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대북전단을 둘러싼 남북 갈등과 남남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점입니다. 두 차례 오물풍선이 내려오고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으로 맞대응하자 주민들은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유, 그냥 간이 요만했지 뭘. 진짜 문제는 터지는구나. 근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래도 다 대피소로 해서. 접경지 주민들 입장에선 일상과 생존이 걸렸습니다. 별일 없는 게 좋은데 북한 사람들도 감정을 또 나쁘게 또 영향을 줘가지고 저희들한테 혹여나 피해가 올까 하는. 앞서 북한은 오물풍선 날리기를 중단할 테니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다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그거 못 날리게 해야지. 이건 날리지 말아야 되는데. 불안해. 안 될까봐 불안해 죽겠어요. 긴장 상황이 계속되면 전단을 날리려는 대북단체와 접경지 주민들 사이 물리적 충돌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북한이 4년 전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불과 3km 떨어져 있는데 주민들은 아직도 그때의 불안했던 일상을 잊지 못합니다. 서로 확성기를 울리고 위협을 주고받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불안이 일상이 될까 주민들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다는 동해의 석유, 가스전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집니다. 이 지역을 정부와 함께 탐사해온 호주 업체가 더 이상 장래성이 없어서 철수했다고 밝힌 건데요.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즉각 반박했는데 오늘 석유공사가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의 지난해 반기 보고서입니다. 탐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면서 더 이상 장래성이 없는 광구에서 철수했다며 한국을 언급합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석유공사와 공동 탐사를 벌여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크다고 본 동해 8광구, 6-1광구 북부도 해당됩니다. 우드사이드는 한때 이곳에서 대규모 가스전 발견 가능성을 보고 조광권 50%를 확보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1월 돌연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미 장래성이 낮다고 판명난 곳에서 다시 탐사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자 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우드사이드 사업 철수는 기존 사업의 재조정 과정이었다며 장래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해석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드사이드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사 인수당했고 인수당하면서 자산 정리 과정에서 저희 지분을 다 넘겼고요.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석유공사가 미국 액트지오 측에 그간의 자료와 추가 탐사 자료를 넘겨 분석을 의뢰했고 새로운 유망 구조를 발견했던 겁니다. 국영 대표 회사로서 자기들 나름대로 한 처리학을 한 걸 그게 자문을 줘서 관련된 내용을 더블 체킹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걸 이제 전산 처리하고 이제 해석해서 또 다른 유망 구조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관계자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사흘 연속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여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게 고개를 숙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추념식장에 들어선 김건희 여사.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엔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함께 참배했습니다. 추념식과 마찬가지로 정부 공식 행사였던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이 없는 단독 일정도 소화했습니다. 용산 어린이공원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 개관식엔 한남동 관저에서 키우고 있는 은퇴한 안내견 세로미와 동행했고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방한한 아프리카 정상들의 배우자들과는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오찬의 경우 김 여사가 직접 일정과 식사 메뉴를 챙겼다며 대통령실은 여사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모습을 감췄던 김 여사는 지난달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150여일 만에 공개 활동을 다시 시작한 바 있습니다. 외교 행사와 국내 일정에 복귀하면서 해외 순방 일정도 재개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이 공개 소환 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면서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대북 송금을 공모하고 이를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걸로 판단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시험 비행하고 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류가 화성으로 가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6일 오전 7시 50분, 텍사스주 남부 해변의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굉음과 함께 화염을 뿜어내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약 3분 후 2단 발사체의 아랫부분인 슈퍼 헤비 로켓이 순조롭게 분리됩니다. 스타쉽 우주선은 고도 210km에 도달해 예정된 지구 궤도 항로를 비행한 뒤 발사 후 40분쯤부터 고도를 낮추며 대기권에 재진입해 바다에 착수했습니다.
We did get confirmation that a landing burn took place. Starship made it through re-entry and did its first ever landing burn. 네 번째 시도 만에 폭발 없이 바다에 연착륙한 겁니다. 일단 슈퍼애비도 우주선에서 분리된 후 처음으로 착륙 연소에 성공하고 멕시코만에 연착륙해 발사 후 8분 만에 비행 테스트의 주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The first successful splashdown of the Super Heavy booster. 미 언론은 머스크의 우주선 상용화를 향한 여정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빌 넬슨 미 항공우주국 국장은 달에 인류를 다시 보내고 화성으로 전진하는 여정에 한 걸음 더 내디뎠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나사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남 지매시 진례면에 있는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건물 2개 동과 차량 1대가 모두 탔고 병아리 4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일본 대마도의 한 신사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피우는 민폐 관광객들 때문이었는데요. 흡연이 금지된 신사 안에서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꽁초를 버린 뒤에 침을 뱉기도 합니다. 히로에! 히로에! 타바코 히로에! お前軽犯罪法違反ぞ今のわかるか? 이렇게 담배꽁초뿐 아니라 경내에서 춤추며 노래를 부르거나 역주행을 하는 등 이런 행동 하루에 10번도 넘게 반복되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인 관광객도 서로 욕설을 내뱉는 등 마찰도 적지 않고 신관은 관광객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한국인의 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境内の入り口にハングルで韓国人の立ち入りを禁止する張り紙を設置したのです。 신사는 대마도에 방문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한국인이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금지를 해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일본에서도 관광객의 민폐 행동은 잘못됐지만 한국인을 모두 금지하는 건 외국인 차별이다, 이런 지적도 이어집니다. 미국 고등학교의 졸업식에서 학부모의 인종차별적인 행동이 논란입니다. 학생이 교사들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단상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름이 불리자 학생들이 교사들과 나란히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여학생의 차례가 되자 한 백인 남성이 단상으로 올라오더니 흑인 교사를 끌어냈습니다. 주변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이 남성은 학생의 아버지였고 내 딸이 그를 만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서 교육감을 밀어낸 겁니다. Get away from me, bro. No. Hey, you need to get, hey. 온라인에선 인종차별적인 행동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주의회의 하원 의원인 한국계 프란체스카 홍 의원은 누구도 이런 인종차별을 견뎌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5년 전 이 학교는 나치 경례를 하는 학생들의 사진으로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사진도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복궁에서 용이 승천하는 것 같은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촬영한 영상이 화제를 불렀는데요. 지난 3일 한 초등학생이 견학 도중에 찍은 영상입니다. 흙바닥에서 일어난 회오리 바람에 주변 모두가 놀라워합니다. 경복궁 근황. 올해가 용의 해라설까요? 흰 용이 하늘로 솟아오르다가 금세 사라지는 듯한 모습은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과거에는 정말 용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이건 바람의 응력으로 발생한 회오리입니다. 주로 바다에서 목격돼 구름까지 이어지는 용오름과 헷갈릴 수 있지만 회오리는 흙바닥의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저기압을 통과하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 경복궁에 전우치가 등장한 거 아니냐 신기해했습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보류 권고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요구해온 조선인 강제 노역의 역사를 반영하도록 요구한 걸로 풀이되는데요. 다음 달 최종 결정을 앞뒀는데 한일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와 관련해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가 보류를 권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일본 문화청은 이코모스가 사도광산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이코모스는 세계유산 심사 대상에 대해 등재, 보류, 반려 불가 등 4가지 중 하나를 권고합니다. 보류된 대상에 대해 자료를 보완할 경우 추후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 금광으로 유명했는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뒤론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광산으로 이용됐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조선인 2천여 명이 이곳에서 강제 노역했다는 역사도 기록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등재 대상 시기를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하면서 당시 수작업으로 세계 최대의 금 산출량을 자랑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조선인 강제 동원 역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手で掘ってたというところはポイントでございますので、韓国がご主張されているようなその強制労働というのはですね、これは明治期以降の話でございますので。 사도광산의 등재 여부는 오는 7월 말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사생활 영상으로 형수로부터 협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직접 찍은 불법 영상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황 씨의 형수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황 씨에게 또 다른 불법 촬영도 있었고 이걸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보여주기까지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승열 PD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 이모 씨에 대한 지난해 11월 검찰 신문조서입니다. 검사가 황 씨 휴대폰에서 촬영한 내용이 무엇이냐 묻자 황의조가 몰래 찍은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낸 대화라고 이 씨가 답합니다. 황 씨로부터 사진을 받은 남성이 이 여성이 누구냐고 묻자 황 씨가 성매매 여성이라고 했다고도 말합니다. 몰래 찍은 구도의 사진을 지인에게 자랑하듯 보냈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 이 씨가 SNS 계정을 통해 유포했던 영상과는 또 다른 사진입니다. 이후 이 씨가 황 씨에게 해당 대화에 대해 물었는데 황 씨가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유포 사건 직후 황 씨에게 보낸 메일에서도 황 씨가 지인들과 여러 차례 촬영물을 공유한 것을 언급하며 협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낸 반성문에서 황 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황 씨도 이 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낸 상태입니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동영상을 찍은 여성은 2명으로 10개가량 찍었고 모두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취재진은 또 다른 불법 촬영 정황에 대해 묻기 위해 황 씨의 변호인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어떤 취재에도 응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황 씨를 추가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경복궁 지하에 보물 창고가 공개됐습니다. 이곳은 과거 안보회의를 하던 지하 벙커였는데 지금은 약 9만 점의 조선왕실 유물이 보관돼 있습니다. 비밀 공간에 최승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화문을 허물어 옮기고 일제가 만든 조선총독부 청사는 1960년대 박정희 정부 때 중앙청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청과 연결해 경복궁 아래에 지하 공간을 만들어 비상벙커로 사용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국립고궁박물관의 보물창고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경복궁 흥례문 광장 아래에는 길이 수백 미터에 달하는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이 비밀 통로를 따라 이동하면 경복궁 지하 10여 미터 아래 조선왕조 500년 유물이 보관된 수장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두 합쳐 축구장 절반 크기인 지하 수장고 16곳엔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유물 8만 8천여 점이 보관돼 있습니다. 평소엔 20cm에 달하는 두꺼운 철제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수장고에 가기 전까지 8단계의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합니다. 내부 관리도 철저합니다.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장고 내부의 보관함은 오동나무로 만들었습니다. 250여 년 전 정조가 세자로 책봉될 때 사용했던 어보,
어책이 큰 훼손 없이 보존돼 있습니다. 정조가 직접 쓴 것으로 추정되는 경모궁 현판도 볼 수 있습니다. 부서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물의 안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뒤집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 박물관 개관 당시 3만 6천여 점이었던 유물은 20년이 지나 2배 넘게 늘면서 수장고의 여유 공간 확보를 놓고 고민이 쌓여갑니다. 놓을 공간이 없어 유물을 겹겹이 겹쳐서 보관해야 할 정도입니다. 경복궁 아래 숨어있는 유물만큼이나 비밀의 공간 수장고의 역사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말하는 대로 자막을 띄워주는 안경에 점자로 된 자판이 달린 노트북까지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 진출을 돕는 첨단 기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용 안경 테스트입니다. 인사를 하자 안경 렌즈 속에 문자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청각장애인이 이 안경을 쓰면 상대방의 말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영화관이나 연극, 극장으로 방문하게 되셔서 자막 형태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문화생활 콘텐츠를 즐기지 못하셨던 분들이 함께 활용하실 수 있는. 대화뿐 아니라 영상 속 음성을 글자로 보여줍니다. 은행 창구에서 실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제품은 기관에서 청각장애인분이 왔거나 어르신분들이 왔을 때 잘 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자막 제품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을 돕는 보조공학기기가 한자리에 전시됐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인쇄물의 글씨를 음성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점자 노트북은 해외에서도 찾는 기기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반경을 넓혀주는 휠체어도 눈에 띕니다. 팔의 힘으로 바퀴를 이제 구동해야 되니까 제약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동력 장치로 인해서 한 40km 정도는 말 그대로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기술이 장애인의 물리적, 사회적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일상의 다양한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특히 직업 생활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JTBC 성화선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29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면서 한낮 더위의 기세가 주춤하겠습니다. 전국에서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 특히 제주도에선 최대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